서 82쪽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공기가 무게가 있어서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를 배웠었죠. 그쵸? 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리 누르기도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그쵸? 네. 밀어내는, 그쵸? 그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 이제 이 얘기였죠. 근데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 근데 어때요? 생각보다 강하죠. 그쵸? 그래서 네. 1제곱인치 면적의 그 해수면에서 누르는 무게가 한 88kg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무게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81쪽에 그쵸? 유리관을 밀어 올리는 힘이 뭐 상쇄되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81쪽이네요. 82쪽이 아니라 81쪽의 그 밑에 부분, 그림 밑에 부분을 이제 읽어가면서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 대기가 간 압력이 더 커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누르는 힘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올라가겠죠. 그쵸? 네. 아, 그렇게 되었다면 물의 표면을 내리누르는 힘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즉, 유리관 속으로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해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높이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높이가 올라가면은 그 유리관 안에 물의 양이 질량이 늘어나니까 그쵸? 아래로 가하는 받는 중력이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죠. 그쵸? 그래서 올라가다가 평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멈춰 서게 되죠. 자, 그 결과 물은 대기가 가하는 힘을 상쇄시키는데 필요한 무게가 될 때까지 관 속으로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반면 대기가 가하는 힘이 줄어들면 대기 표면을 누르는 힘이 더 적어져서 관 속으로 물을 밀어 올리는 힘도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관에서의 물 높이는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쵸? 내리 누르는 힘이 강해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약해지면은 얘가 그쵸 내려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 장치는 대기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구이다. 대기가 가하는 압력이 커질수록 관 속의 물 높이가 높아진다. 이러한 도구를 기압계, 그래서 그런 원리로 만든 기계를 기압계, 공기가 누르는 공기할 때 기자죠. 그쵸? 압력을 측정하는 기계다. 이런 뜻이에요. 대기압은 기후 패턴이 바뀌면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기후를 추적하고 예상하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면 유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압계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이게 생각보다 공기가 누르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쵸? 물을 네. 사용하면 어때요? 이게 쫙 올라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네. 10.3m 정도의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안 쓰고 물보다 훨씬 더 무거운 수온을 사용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쵸? 네. 자, 기압계에서 물을 사용하려면 기압계의 높이가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의 높이는 물의 무게가 가하는 힘이 대기가 가하는 힘과 같아질 때 멈춘다고 했다. 평균의 수면에서의 기압은 14.7파운드 제곱인치예요. 그래서 뭐 얘기했었죠. 환산하면 한 88kg. 자, 1제곱인치의 물이 그만큼의 힘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쵸? 그러니까 88kg를 채우려면은 그쵸? 위로 10.3m가 올라가야 된답니다. 즉, 물을 사용하는 기압계는 길이가 10m가 넘는 유리관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만들기도 어렵겠죠. 그쵸? 네. 자, 일반적으로 기압계에는 액체 상태의 수은을 사용한다. 수은은 밀도가 매우 큰 액체로 유독한 물질이지만 평균 대기압에서 기압계를 사용했을 때 76cm 정도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극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1m도 네. 안 되는 정도 크기로
잴 수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수은기압계가 물을 사용하는 기압계보다 사용하기가 더 편리한 것이다. 여기서 대기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압을 언급할 때는 그 평균값을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로 본다. 대기압의 측정은 특정 영역에 가해지는 무게가 얼마인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라는 것은 대기가 갖는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무게를 그쵸?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고도와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쵸? 기후 조건에 따라도 달라지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네. 더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럼 어때요?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부피가 네.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질량은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압력은 떨어지겠죠. 그쵸?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고도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쵸? 예, 네. 이게 무게에 의해서 지표면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그만큼 네. 받는 중력이 줄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면 당연히 공기가 그만큼 적어지니까 압력이 떨어지는 거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쵸? 그러면 귀가 이제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것도 그런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그쵸?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귀를 가해주는 압력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갑자기 낮아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안에 있는 저기 우리 몸 안에서 가하는 압력은 어때요? 그대로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먹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꽉 눌러주거나, 그쵸? 아, 아, 바깥쪽에서 꽉 눌러주거나, 침을 꿀꺽 삼키면은, 그쵸? 평형이 맞아지면서 귀가 먹먹해지는 게 해소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먹먹해지면은 귀 이렇게 꽉 눌러주면은, 저는 뻥! 항상 침만 삼켰었는데. 네? 뭐라고요? 저는 침만 삼켰었거든요. 네, 네. 침 삼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기압이 해소가 되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 네,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렇지만, 그래서 변화하지만, 이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값을, 내보면은, 앞에서 말한 요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높이를 재는 거예요. 그게 이제 760mm, 76cm에 이르렀을 때, 14.7파운드로 누르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기상 정보를 들을 때 가끔 대기압을 기압이라고 하고 난다. 이 경우에는 대기압이 제곱인치당 파운드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인치를 사용하고 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치는 사용 안 하죠. 미터법이니까. 기상 네. 정보에서 기압계의 수은주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수은주의 높이가 29.9인치 미만인 경우에는 대기압이 평균값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29.9인치보다 높으면 대기압이 평균값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대기압을 보도하는 이 방식은 수은주의 높이만을 측정하는 것이라서 미터법 단위로도 보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터법으로 측정하면 수은을 밀리미터로 보도하게 되며 이 약자는 밀리미터 Hg라고 하는 단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단위로 하면 평균 대기압이 어때요? 760mm Hg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왜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여기가 아니라 이거죠. 그쵸? 76cm 올라가니까. 그쵸? 네. 1기압일 때. 그쵸? 예, 그러니까 뭐예요? 밀리미터로 하면 760대죠. 그쵸? 네. 근데 760mm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액체가 뭐예요? 수온이니까 Hg 이렇게 표시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아, 그러면 물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만약에 가상이긴 하지만 물이면 어떻게 돼요? 일단 10.3이니까 103이겠죠. 그쵸? 네. 근데 미터를 밀리미터로 하면은 이게 얼마나 아, 잠깐 봅시다. 잠깐만. 1m. 1미터가 100cm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럼 일단 센티미터로 하면은 00. 그쵸? 예. 잠깐만. 아, 예. 1030cm죠. 그쵸? 네, 그쵸. 1030cm가 10.3m입니다. 그리고 1cm는 100. 10mm잖아요. 그쵸? 10mm. 아, 그럼, 아, 맞다, 맞다. 10mm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되겠네요. 그쵸? 예, 밀리미터 하고 저기 그 물은 H2O잖아요. 그쵸? 네. H. 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쵸? 예, 이게 네. 너무 크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준적인 대기압으로 760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수은을 기준으로 한 수은주 기둥의 길이를 얘기를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해수면에서 평균 대기압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비교하여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있다. 이 단위는 기압이라고 하고 이제 AT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atmosphere를 아마 이렇게 딴 걸 겁니다. 자, 이 단위를 사용하면은 해수면에서의 평균 대기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대기압이 1 atm일 때 폐해발 평균 대기압이 14.7 파운드 제곱인치이다. 압력이 1 기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쵸? 예, 그냥 기압이라고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죠. 압력이 1기압 미만이면 대기압이 평균 대기압보다 작은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압이 0.9 기압이면 대기압이 평균 대기압의 9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수은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760이 아니라 뭐예요? 100분의 90 해야겠죠. 그쵸? 아,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76 곱하기 9 하면은 69, 54고요. 97에 63이죠. 그쵸? 그러면 어때요? 684 mmHg가 나오겠죠. 그쵸? 아, 네. 네, 이게 이렇게 주어지면 뭐라는 거예요? 0.9기압이라는 거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근데 반대로 넘어서 1.1기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60에다가 76 더해줘야겠죠.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6이고 3, 836 밀리미터 Hg. 그쵸? 이렇게 네. 만약에 주어지면 어때요? 1.1기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1.1기압이라는 것은 대기압의 평균 대기압의 110%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압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대기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의 대기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기체오남물은 대기 중 특정 영역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기는 균질권과 비균질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지구의 대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라는 뜻이죠. 그쵸? 지구를 네.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있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크게 두 가지 층으로 일단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대기를 이루고 있는 성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 네. 균질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성분이 균질하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쵸? 네.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질소가 몇 프로예요? 70. 78%. 그쵸? 네. 산소가 몇 프로예요? 11%. 21%. 그쵸? 기타 아르곤하고
이산화탄소가 대략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예, 요게 그대로 적용되는 권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균질권이라는 거예요. 그쵸? 아, 네. 그러면 비균질권이라는 건 뭐냐? 이 비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 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질권은 대기의 하단층이에요. 지면에서부터, 그쵸? 지면에서부터 뭐예요? 위쪽으로 80km까지 이 권역이 이렇게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 뭐예요? 해수면에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그쵸? 네. 몇 네. 킬로까지? 80km까지는 공기의 구성 비율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질소, 산소, 네. 이산화탄소. 공기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쵸? 네. 양은 줄어들지만 공기를 이루고 있는 비율은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한 바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80km. 80km 상공까지는 그쵸? 안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80km를 넘어가서도 존재하는 공기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구성 비율이 바뀐다는 뜻이죠. 그쵸? 아, 네. 예, 그래서 비균질,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의 비율과는 다른 비율을 보이는 대기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거는 어디부터예요? 80km 넘어간, 그쵸? 예, 네. 그 부분에 존재하는 권역을 비균질권이라고 일단 가장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균질권도 또 이제 세부적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것도 이제 배울 텐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자, 물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균질권이다. 그쵸? 그래서 78%의 질소가 희석해 주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네. 자, 따라서 우리가 단원 2에서 배웠던 기체 혼합물은 균질권에 있는 공기 구성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균질권이라는 용어도 거기서 비롯되었다. 해서 여기서 호모스피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호모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가 그 뭐지? 그 아마 이게 헬라어에서 온 접두사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호흡사. 동일하다. 네. 네.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스피어 공기죠. 그래서 공기가 아, 동일한 권역이다. 그런 얘기죠. 그쵸? 네. 예. 자, 균질권의 공기는 그 구성이 균일하다. 접두사 호모라는 것은 동일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균질권에 어디에 존재하는지와 상관없이 균질권에는 같은 구성을 가지는 공기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구성이라는 용어는 그 혼합물 내에 있는 각 기체의 퍼센트를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쵸? 공기의 네. 양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네. 예, 높아지면 공기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쵸? 예, 비율. 근데 네, 비율은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즉, 균질권에 있는 모든 공기는 78%가 질소, 21%가 산소, 그리고 1%가 여기 1%에서 대부분은 아르곤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0.03% 정도 있고요. 자, 그러나 균질권에 존재하는 공기의 양은 변한다. 균질권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적게 존재해요. 그쵸? 예, 네.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공기가 희박해지겠죠. 다시 네. 말해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점점 희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균질권 내의 어떤 고도에 얼마나 많은 공기가 존재하는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질소는 78%, 산소는 21%, 그 외 기체는 1%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균질권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헤테로스피어죠. 그쵸? 접두사 네. 헤테로라는 것은 다름을 의미한다는 것은 으로부터 그쵸? 그러니까 그
헬라어 반대 의미죠. 호모와 반대되는 의미예요. 자, 비균질권의 공기는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비균질권에 존재하는 공기의 구성은 고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쵸? 네. 비균질권에는 뭐예요? 질소나 아르곤이 거의 없대요. 예. 아, 균질권에는 질소가 78%고 아르곤이 거의 1%잖아요. 그쵸? 그럼 질수가 합치면은 네, 질소가 없어요. 비균질권에는. 아, 예, 그래서 공기 구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 그쵸? 그, 아, 질소가 있던 부분은 누가 메꿔요? 예,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재밌게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반적으로 비균질권의 하단부에요. 80km에서 967km에 이르는 구간에는 거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 산소 그러니까, 많이 쬐면 그 병 걸린다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높이가 네. 80km에서 967km에 이르는 구간이래요. 네. 우리가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가 8,800m죠. 그쵸? 네. 킬로미터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고작 8kg. 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 80km면 어때요? 이거의 10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그 뒤에 967km 하면 어때요? 이거 원래 100배잖아요. 한 그쵸? 120배 정도. 네. 예, 그쵸. 에베레스트 높이의 120배 높이에 해당하는, 그쵸? 10배에서 120배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에서는 산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우주선 아니면 못 가죠. 근데 우주선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깡통 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갈 일이 없어요. 사실상. 그쵸? 네. 예, 그리고 공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기 있긴 있는데 산소라고 하는 게 100% 있긴 한데 산소라는 것 자체도 어떻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 예, 그 구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보다 높은 고도예요. 965km에서 2415km까지 되는 부분에서도 공기가 존재하는데 이 공기는 대부분 헬륨이랍니다. 아, 예, 헬륨이 요번엔 또 뭐예요? 거의 100%를 차지하는 구간이 존재한대요. 네. 그보다 높은 비균질권이에요. 1415km 이상에 존재하는 대기는 대부분이 수소랍니다. 아, 예, 물론 수소겠지만 그 양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적죠. 엄청나게 적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지만 대기 분자가 뭔가 존재한다. 2415km 이상에 그러면 100% 뭐라는 거예요? 수소라는 얘기죠. 그쵸? 예. 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의 대기 권역이 이렇게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표면, 해수면으로부터 80km에 이르기까지는 어때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대략 1%이 비율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8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 비율이 깨지고 산소가 100%를 차지하는 구간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65에서 967km 지점에 이르면은 산소가 아니라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헬륨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더 올라가요. 그래서 2415km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헬륨이 아니라 수소로 바뀌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기의 전체 양은 고도가 증가하면 줄어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해 보자. 그쵸? 그 얘기도 하고 있네요. 비균질권에는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즉, 비균질권에는 공기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쵸? 없기는 네. 하지만, 약, 이거 80m 아니죠. 그쵸? 네. 80km입니다. 80km에서
965km 높이에는 산소가 대부분이고 965km에서 2415km에는 헬륨이 대부분, 그리고 2415km 이상에는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죠. 그쵸? 네. 뭐 이게 되게 조그만 높이인데 이것도 엄청난 높이에요. 그쵸? 네. 80km. 에베레스트 한 예, 10개가 돼. 에베레스트 한 10배 높이에까지는 뭐예요? 동일한 비율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예, 말할 수 없는 우리한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높이죠. 그쵸? 산소가 대부분인 그 권역이 있고 헬륨이 대부분인 권역이 있고 수소가 대부분인 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 구성하고 다른 비율을 갖고 있는 요 세 영역을 합쳐서 비균질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과 같은 요 부분을 균질권이라고 과학자들이 명명을 한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균질권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뭐부터 공부해야겠어요? 공기의 구성 비율이 같은 균질권부터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쵸? 네. 자, 균질권도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이제 분야를 이제 세 개의 영역으로, 권역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중간권 위쪽으로 비균질권은 우리가 열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총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균질권은 뭐예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이렇게 3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열권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따로 나오겠죠. 자, 균질권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기의 구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균질권의 다른 특성들은 고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영역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에 해당하는 그 영역들이 존재를 해요. 자, 용어 잘 기억해 두시고 외워 두셔야 공부하는데 편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의 특징이 뭐냐? 용어를 마스터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용어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그쵸? 앞으로 다시 책을 넘겨요. 그쵸? 예, 아, 네. 그래서 용어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뭐요? 다시 책을 뒤로 넘깁니다. 예, 네.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처음에 문법에 대한 부분에서 암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기초 개념에 대한 것들, 용어, 특히 용어나 기초 개념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탄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그걸 바탕으로 뭐예요? 개념 설명하는 걸 이해하면은 확실하게 익힐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쵸? 예, 이해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해한 것 같아요. 들을 때는. 그쵸? 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용어도 이미, 그쵸?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휘발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쵸? 아,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중요한 거, 용어,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뭐예요? 기초 개념 있잖아요. 그쵸? 수학도 용어도 많이 나오죠. 그쵸? 네. 예,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그쵸? 예, 이해하고 암기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전 문제풀이, 그쵸? 예, 이런 데로 들어가야 확실하게 자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영역 여기서 잘 먼저 확실하게 자기 거를 해두고 넘어가세요. 이 세 가지 영역은 뭐다? 일단 균질권에 있는 세 개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대륙권, 대류, 그쵸?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쵸? 이름 네. 자체에도 힌트가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권역이 대류권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어디까지냐? 11km 정도까지 해당되는 친구고요. 여기서는 공기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 현상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권역을 대류권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네. 기상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구름 생기고, 그쵸? 번개 치고, 비 오고, 눈 오고, 그쵸? 태풍 네. 만들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아, 예, 구름 네. 만들어지고 예, 이런 것까지 되는 영역이 여기라는 뜻이에요. 아, 예, 어디까지요? 11km까지. 그쵸? 예. 네. 근데 이 11km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현상이라는 게 공기는 존재해요. 성분도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현상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와요. 예. 네. 네. 존재하지 않는 권역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디까지냐? 48km까지 존재합니다. 아, 48km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까 균질권이 80km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아직 그럼 80. 나머지 80km에 가기까지는 중간권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층이 균질권의 가장 아래에 있는데 그게 어떤 층이냐? 대류가 막 이런 공기가 활발하게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온갖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이다.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정확해요. 그쵸? 그리고 11km까지고 그 위쪽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현상이 없는 층이에요. 그쵸? 네, 네. 없는 층이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존재하는 그 층인 성층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쵸? 아, 네. 어디까지요? 48km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48km를 넘어가면 어때요? 또 한 번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 네. 예, 그 얘기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성층권은 오존으로 인해서 올라갈수록 오히려 온도가 증가해요. 따뜻해지군요. 예, 오히려 따뜻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기상현상이 없거든요. 그러한 원인들로 해서. 살짝 그 상상 속에서 그 구름 위를 달리는 그런 거. 네, 그럼,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여객기가 높이 날면은 성층권으로도 가거든요. 그래서 아, 비행기 타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가는 비행기들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아, 자, 어찌 됐건, 예, 그런 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층을 넘어가면은 어때요? 또다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권역이 나오는데 그게 중간권이라고 해서 나와요. 네. 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갈 겁니다. 예, 일단 개요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이해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되는 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에서 이 영역들 간의 경계면에도 그들만의 이름이 있다. 권계면은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계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각 권이 있잖아요. 그쵸? 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이라고 하는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예요? 이 권과 이 권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면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네. 권계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 예, 대륙권하고 성층권 사이에 하나가 있고 성층권 사이와 중간권 사이가 하나 또 있고 그쵸? 그 네. 다음에 또 뭐예요? 비균질권에 해당하는 그쵸? 열권 사이 아까 말했던 열권 사이에 권계면이 하나 또 있는 거죠. 그쵸? 예, 아,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존재하는데 그쵸? 네. 자, 이제 이름을 뭘로 붙일 건계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이름을 뭘로 붙일 거냐는 거죠. 그쵸?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간이니까 그럼 대륙 관계면으로 하느냐, 성층 관계면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성층 관계면은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의 관계면이니까 뭘 따는 거예요? 더 아래쪽 측면의 이름을 따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성층 관계면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여기 열권 사이에, 그쵸? 이 비균질권이에요. 비균질권 사이에서의 관계면은 뭘로 얘기가 붙는 거예요? 중간 관계면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1번은 대륙 관계면이겠네요. 그쵸? 네, 그렇게 네. 붙이면 되는데,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안 붙인대요. 그냥 떼고 귀찮다. 그냥 아, 관계면 하면은 뭐예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그 관계면을 가리키는 거로 하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쵸? 그래서 관계면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관계면, 또 다른 관계면들이 있으니까 거기엔 이름을 붙이는데 뭐예요? 더 낮은, 그쵸? 층의 이름을 붙여서 성층 관계면.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간 관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층 관계면은 성층권 사이하고 대륙권 사이가 아니라 중간권이죠. 그쵸? 이게 헷갈려요. 성층 관계면은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에, 그쵸? 네. 관계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관계면은 뭐예요? 아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중간권과 그 위에 있는 비균질권, 열권 사이에 관계면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관계면까지 오늘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세 개의 권역이 있다. 뭐예요? 대륙권, 그쵸? 성층권, 중간권이 있고 각 권역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면은 뭐라고 부른다? 관계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앞에 그 접두사 떼버리고 그냥 관계면이다. 그럼 뭐예요? 가장 아래에 있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관계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성층 관계면은 뭐예요? 성층권하고 그 위에 있는 중간권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밑에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쵸? 네. 중간 관계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권하고 그 위에 있는 비균질권, 열권 사이의 관계면, 경계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용어부터 정리를 해두고 이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